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는 일입니다. 특히 집에서 사망이 발생했을 때는 슬픔과 당혹감 속에서도 여러 가지 절차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은 큰 충격과 함께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의문을 남깁니다. 이런 어려운 시간에 필요한 절차와 준비 사항을 미리 알고 있다면 혼란 속에서도 차분히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집에서 사망이 발생했을 때는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라 두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이며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집에서 사망이 발생했을 때 따라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는 고인을 예외하고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사망 신고부터 장례식 준비, 그리고 여러 행정적인 처리까지 각 단계는 나름의 의미와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집에서 사망이 발생했을 때 취해야 할 조치와 장례 절차 그리고 사후 처리에 대해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 대신 쉽고 분명한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절차부터 장례, 준비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의 마음, 돌봄까지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담았습니다. 슬픔의 시간 속에서도 고인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예를 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이 그런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과정이 조금이나마 덜 혼란스럽고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이 평안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망 발생 시 첫 조치. 집에서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충격과 당혹감 속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첫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호흡과 맥박이 없음을 확인하시면 즉시 119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설령 이미 돌아가셨다고 확신이 들더라도 반드시 219에 연락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당황하실 수 있지만 119 상담원에게 집에서 가족이 숨을 쉬지 않고 있다고 침착하게 말씀하시고 주소를 정확히 알려주세요. 구급대원이 도착하면 그분들이 정확한 사망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은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니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구급대원이 사망을 확인하면 이후 절차를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보통은 의사의 사망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설명해 드립니다. 이 사망 진단서는 이후 모든 장례 절차와 행정 처리에 기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사망 진단서를 받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이 평소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계셨다면 담당 의사에게 연락하여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오랜 기간 앓던 경으로 돌아가셨을 때 해당됩니다. 담당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특별한 질병이 없으셨거나 갑작스러운 사망인 경우에는 구급대원이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경찰이 도착하면 정확한 사망인 파악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으니 침착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는 범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은 검시를
부르거나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고인을 모시고 가서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고사 자살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부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이 검찰에 보고하고 검찰의 지시에 따라 국립과학수, 사연구원 등에서 부검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족으로서는 힘든 결정이지만 정확한 사망인 파악을 위해 필요한 과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 진단서를 받으신 후에는 이를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장례식장에 제출할 때나 사망 신고를 할 때 보험금을 청구할 때 등 여러 곳에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사본 몇 장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이러한 첫 조치를 적절히 취하시면 이후 장례 절차를 더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장례식장 연락 및 시신 이송 사망 진단서를 받은 후에는 장례식장을 선택하고 연락해야 합니다. 장례식장을 어디로 정할지는 가족 간의 상의가 필요합니다. 고인이 평소 다니던 병원, 장례식장이나 집에서 가까운 곳 또는 종교시설에 있는 장례식장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전화번호부에서 쉽게 장례식장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주변 지인들의 추천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장례식장을 결정했다면 바로 전화로 연락하세요. 장례식장에는 24시간 직원이 대기하고 있어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합니다. 전화 시고인의 이름, 나이, 현재 계신 곳의 주소를 정확히 알려 주시고 장례 기간과 종교 의식 필요 여부 등도 함께 말씀하시면 됩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빈소 예약 상황과 비용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이송 인력 장례 지도사를 보내 고인을 모시고 갑니다. 보통 장례식장 직원 2~3명이 방문하며 특수 침대나 들 것을 가지고 옵니다. 이송 전에 가족들이 고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고인이 평소 좋아하던 옷으로 갈아입히거나 머리를 단정히 하는 등의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이때 간단한 기도나 의식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지신 이송은 가급적 밤이나 이른 아침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주변 이웃들에게 불필요한 동요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경우 미리 경비실에 연락하여 화물용 엘리베이터 사용 협조를 요청하면 좋습니다. 이송 차량은 보통 검은색 승합차 형태로 외부에서 보기에는 일반 차량과 크게 다르지 않아 부담이 적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먼저 고인을 염수실로 모십니다. 여기서 전문 장례 지도사가 고인의 몸을 깨끗이 닦고 수의를 입히는 염습과 입관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2~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가족들은 2시간 동안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장례 일정과 비용 등에 관한 상담을 받게 됩니다. 염습과 입건이 끝나면 고인은 빈소로 모셔지고 가족들은 조문객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영정, 사진조와 조물록, 식사 준비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가족들은 교대로 자리를 지키며 조문객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신 이송과 장례식장 도착 후의 과정은 힘든 시간이지만 고인을 예하는 마지막 의식의 시작입니다. 장례식장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도와드릴 테니 필요한 결정만 차분히 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 간의 소통과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장례 방식 결정. 장례식장에 고인을 모신 후에는 장례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고인의 평소 뜻이나 가족들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우선 가장 큰 결정은 매장과 화장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입니다. 예전에는 매장이 일반적이었지만 요즘은 화장을 선택하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매장은 고인의 몸을 관에 넣어 땅에 묻는 방식입니다. 가족 묘지가 있거나 선산이 있는 경우 또는 종교적 이유로 매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장을 할 경우 묘지를 구입하거나 기존 가족 묘지에 모실 자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묘지 관리 사무소에 연락하여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장은 후손들이 직접 찾아가 벌초를 하고 성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화장은 고인의 몸을 불에 태워 재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화장을 선택하면 화장장을 예약해야 하는데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으니 장례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 후에는 봉안당에 모시거나 수목장 또는 자연장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봉안당은 화장한 유골남을 모시는 건물로 실내에서 조용히 추모할 수 있습니다. 수목장은 나무 아래에 화장한 유골을 묻고 그 위에 나무를 심는 방식이고 자연장은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방식입니다. 장례 기간도 결정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3일장이 일반적이었으나 요즘은 가족 상황에 따라 1일장부터 5일장까지 다양합니다. 장례 기간이 길수록 멀리 있는 친지들이 조문할 시간적 여유가 생기지만 그만큼 비용과 체력적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고령의 유족들이 몇 날, 며칠 장례식장에서 지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므로 가족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례식의 형태도 선택해야 합니다. 종교가 있는 가정은 해당 종교의 의식에 따라 진행합니다. 불교는 천도제, 기독교는 입관 예배와 발인 예배, 천주교는 연도와 장례사 등 종교별로 특별한 의식이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장례나 간소화된 형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생전에 고인이 좋아하던 것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장례식도 늘고 있습니다. 장례식 진행 중에는 상주와 유족들의 역할도 정해야 합니다. 누가 상주가 될 것인지, 조문객 맞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식사 접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상의해야 합니다. 상주는 보통 장남이나 맏며느리가 맞지만 요즘은 고인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례 방식에 따라 비용도 크게 달라지므로 장례식장에서 견적서를 받아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고인을 외회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사망신고 절차. 장례를 진행하는 동시에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바로 사망신고입니다. 사망신고는 법적으로 꼭 필요한 절차로 이를 통해 고인의 주민등록이 정리되고 여러 공적 기록이 변경됩니다. 사망신고는 산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고인의 주소지나 사망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주민센터, 운면동 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정부24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해져 편리해졌습니다. 특히 장례 중에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신고가 큰 도움이 됩니다. 사망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원본과 신고인의 신분증입니다. 사망진단서는 병원이나 의사에게서 받은 것을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병원에서 전자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이 경우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고인은 보통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친족 순으로 할 수 있으며 동거하던 친족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사망 신고를 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 작성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서는 현장에서 간단히 작성할 수 있으며 담당자가 도와드릴 것입니다. 작성할 내용은 고인의 인적사항, 사망일시와 장소, 사망인 등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사망 신고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망 신고가 접수되면 고인의 주민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고 이 정보는 여러 기관에 함께 통보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선거인명부 등에서 고인의 정보가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관에 완벽히 통보되는 것은 아니니 은행이나 보험회사, 통신사 등은 별도로 사망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사망 신고 후에는 기존의 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각종 공거금, 카드 결제, 보험료 등의 자동 이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는 사망 신고만으로 자동 처리되지 않으니 반드시 각 기관에 직접 연락하셔야 합니다. 또한 고인 명의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다면 소유권 이전 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도건노인이 돌아가신 경우 남은 가족들이 고인의 공적 서류나 계약, 관계를 모두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민센터에 사망자 재산 조회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인의 금융재산, 부동산, 보험 등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사망 신고는 슬픔 속에서도 꼭 챙겨야 할 중요한 절차입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이 일을 담당하여 차분히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5번째, 고인의 재산 정리 및 상속 처리. 장례를 치른 후에는 고인의 재산을 정리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고인의 뜻을 존중하기 위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고인이 남긴 유언장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등의 형태일 수 있으며 고인의 설납이나 금고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겨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면 됩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정해진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법정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며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와 부모가 부모도 없는 경우, 배우자와 형제 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항상 다른 상속인과 함께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확정되면 고인의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재산은 크게 부동산, 금융재산, 기타 재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집이나 땅 등의 재산으로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으로 각 금융기관에 사망 신고를,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합니다. 기타 재산으로는 자동차, 기중품, 저작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금은 별도의 청구 절차가 필요합니다. 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망 신고를 하고 보험금 청구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금은 보험 계약에 명시된 수익자에게 지급되므로 상속 재산과는 별도로 처리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재산 파악과 함께 고인의 부채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카드, 대금, 세금, 공과금 등의 채무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면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 개시일 3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하므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상속세 문제도 살펴봐야 합니다. 상속 재산이 일정 금액 2023년 기준 1인당 5억 원 이상이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 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재산 분할은 상속인들의 협의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 재산 분할 조정이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족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특히 부동산 상속, 상속세, 문제 상속인 간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재산 정리와 상속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지만 차분히 한 단계씩 진행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뜻을 존중하고 가족 간 이해와 양보에 마음으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6번째, 유가족의 마음 관리 및 심리적 회복.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은 누구에게나 큰 아픔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여러 행정 절차를 마친 후에도 남겨진 이들의 마음속에는 오랜 시간 그리움과 슬픔이 남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여주세요. 슬퍼하는 것은 정상적인 애도 과정의 일부입니다. 슬픔의 과정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눈물이 많이 나고 어떤 분은 말이 없어지고 또 어떤 분은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식욕이 없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반응들은 모두 정상적인 애도 반응이니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가족 간의 대화와 지지가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고인을 추억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슬픔을 나누는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서로 물어보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할 때도 있지만 너무 오래 고립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무척 어렵겠지만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가벼운 운동 등 기본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고인이 좋아하던 음식을 함께 나누거나 고인의 취미 어떤 활동을 이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슬픔이 너무 오래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신박한 지장을 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심리 상담사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니 부담 없이 이용해보세요. 또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의 모임도 큰 위로가 됩니다. 유가족 모임이 나에도 지지 그룹에 참여하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종교 공동체 내에서 위로와 지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날이나 기념일은 더욱 그리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고인의 생일, 기, 명절 등에는 미리 계획을 세워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보세요. 추모식을 갖거나 고인이 좋아했던 장소를 방문하거나 고인을 기리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슬픔의 강도는 점차 약해지겠지만 그렇다고 고인에 대한 사랑과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며 점차 고인과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한 채운 일상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가끔은 갑자기 밀려오는 그리움의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평생 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순간들이 덜 고통스러워지고 고인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기억으로 바뀌어 갑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슬픔을 극복해 나가며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에서의 사망은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결국 고인을 존엄하게 보내 드리고 남은 가족들이 슬픔을 딛고 일어서기 위한 중요한 여정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사망 신고부터 장례 그리고 재산 정리까지 각 단계마다 꼭 챙겨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들과 솔직히 대화하여 자신의 뜻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언젠가 가면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미리 나누어 두면 남은 가족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간단히 메모로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가족 간의 소통과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족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니까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서로를 다독여 주세요. 119 신고부터 시작해 사망진단서 발급장, 외식장 연락실신, 이송장례 방식 결정 사망신고 재산, 정리까지 모든 일들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통해 나도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하는 방향을 찾으셨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슬픔을 충분히 느끼고 표현하되 언젠가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고인은 떠났지만 그분의 사랑과 가르침은 우리 안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날카로운 슬픔은 잔잔한 그리움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집에서의 사망과 장례 절차는 누구나 한 번은 겪게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글이 그런 순간을 맞이한 분들께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둡고 낯선 길을 조금이나마 밝혀 드리길 바랍니다. 앞서 설명한 단계들을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고인을 존엄하게 보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과 관련된 여러분의 이야기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응원합니다.